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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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이란의 모든 정치 및 군사 지휘부가 하루아침에 암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지금은 이란이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참수 작전 후 국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대신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모두 동시에 말이죠. 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 군사기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자폭 드론들도 걸프 지역의 민간 지역과 주거 건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보안군이 테헤란에 배치되어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란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 지금 모두가 답을 찾으려는 질문은 도대체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이란의 지휘부가 참수당해 혁명 수비대를 실제로 지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수뇌부를 잃은 군대가 맹목적으로 공황에 빠져 모든 것을 쏘아대는 모습입니다. 최후의 붕괴를 앞두고 상처 입은 정권이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론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즉 7개국에 걸친 동시 공격, 민간인 대상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역 전략을 한 사람에게 의존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어딘가엔 이미 다음 할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란뿐 아니라 걸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지난 50년 동안 걸프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오만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만이 지리적으로 이란과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은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도 말이죠. 사실 오만은 수년간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에서 조용한 비공식 채널로 활동해왔습니다. 양측이 직접 대화를 거부할 때에도 메시지를 전달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오만은 2015년 핵 합의로 이끈 비밀 회담과 포로 교환을 중재했으며 최근 12일간의 전쟁 동안 간접 협상도 주최했지만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월 27일 공습 하루 전에도 오만 외무장관은 협상장에서 나와 전 세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알렸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절대 비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었죠.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완전 검증에 동의했고 우라늄 비축량을 최저 수준으로 비가역적으로 낮추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양보는 테헤란이 수년간의 외교 협상에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전투기 200대가 이란 상공에서 50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위해 나왔고 진정한 양보도 했지만 결국 폭격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의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보낸 신호는 더없이 명확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애초에 합의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란의 실제 공격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사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 함대 사령부를 타격했습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일대 미 해군 작전의 주요 지휘센터입니다. 또한 카타르의 알루다이드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림 공군기지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값싼 샤이드 드론을 이용해 이 지역의 무작위 민간 지역과 주거 건물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세계에 대한 이 지역의 가능성을 대표하는 도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전 세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삶을 꾸리는 곳, 바로 두바이입니다. 부르즈 칼리파, 팜 주메이라, 하룻밤에 수천 달러를 받는 고급 호텔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승객을 처리하는 공항까지 세금과 햇살을 찾아 그곳으로 이주한 런던의 은행가들과 미국의 금융 임원들. 이것이 두바이가 반세기 동안 쌓아오고 팔아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두바이에 미군 기지나 목표물이 없지만 이곳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오후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페어몬트 더 팜 호텔을 향해 곧장 돌진해 호텔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대피됐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은 수차례 밀려오는 드론 요격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완전 폐쇄됐습니다. 세계 최대 공항을 자처하던 알막툼 국제공항도 모든 항공편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한편 바레인에서는 샤이드 드론이 미 해군 기지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고층 주거 건물의 상층부를 타격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사디아트 아일랜드, 칼리파 시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시티 전역에 흩어졌고 파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파편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두바이의 본질이 혼란 속 안전한 오아시스였기에 이는 두바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전에 이란에게 자국 영토가 테헤란을 겨냥해 사용되지 않겠다고 공식 보장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리야드를 공격했습니다. 팜 주메이라 위로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보는 걸프 군주국들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은 오히려 수도를 표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천루가 그대로 서 있고 공항이 계속 운영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워싱턴에 압력을 넣어 물러서도록 하십시오. 이란의 압박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걸프 지역의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EIA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약 55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하는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이는 그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원유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페크의 스윙 프로듀서로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리야드가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줄이면 상승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그 결정 하나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콜비 콜리의 말에 따르면 오페크 플러스의 예비 생산 능력, 즉 세계가 위기 시에 의존하는 예비 용량의 약 70%가 걸프 국가들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시장의 공급을 추가해야 할 때 그 공급은 반드시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 구조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곧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석유를 미국 달러로 가격을 매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초과 석유 수익은 미국 국채에 재투자되었고 그 대가로 워싱턴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협정의 기밀 버전은 2016년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는데 그해 블룸버그가 국가기록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석유 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 국채의 꾸준한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80%는 여전히 미국 달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LNG 거래의 약 5분의 1을 공급하는 사실상 유일한 액화 천연가스 공급원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유럽 시장에서 차단된 이후 카타르는 유럽 대부분 국가의 최후 에너지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카타르산 LNG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이 지역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구를 통해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지며 뉴욕, 런던을 제외한 도시 중 가장 많은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습니다. 두바이는 수십 년 동안 동서양이 누구도 체포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로 자신을 마케팅해 왔습니다. 그 중립성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리야드나 카이로 대신 두바이에 본사를 둡니다. 그 약속이 지역 불안정으로 깨지면 기업들은 본사 위치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경제 이야기에 타격을 줘서 워싱턴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런 전술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19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막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22억 달러의 긴급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뉴스에 보도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의 아랍 회원국들은 미국에 대해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금수 조치 이전에 배럴당 2달러 90센트였던 석유 가격이 1974년 1월에는 11달러 65센트로 올랐습니다. 4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4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도시 블록을 둘러싼 긴 줄을 서서 휘발유를 기다렸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연료 배급제를 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한 속도가 낮아졌고 주유소들은 주중에 연료가 바닥나기도 했습니다. 부족이라는 단어가 미국인들의 일상 어휘에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결과는 지정학적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미국 동맹국들도 같은 공급난에 직면하면서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이 워싱턴의 입장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나토 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던 일본은 특히 불안정했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워싱턴 편에 서면 에너지 공급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워싱턴에게 정치적으로 굴욕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이미 약화된 상태였죠. 헤니 키신저는 수개월 동안 셔틀 외교를 펼치며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 철수를 협상했습니다. 1974년 1월 18일 이스라엘은 철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3월 이 되자 아랍 산유국들은 금수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산유국들이 경제적 무기를 사용해 미국의 군사 분쟁 정책을 뒤집도록 강요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아직 이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랍 세계의 지지도 없습니다. 미국도 예전보다 걸프만 석유에 덜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란은 단지 전쟁을 미국과 연결된 모든 나라들에게 충분히 비싸게 만들어서 도쿄, 서울, 뉴델리,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전화가 쏟아지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 모두 자국 경제 악화로 긴장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현재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이 그 압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워싱턴이 걸프만 석유 이동을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1984년 당시 이란-이라크 전쟁은 약 4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을 공격해 역사가들은 이를 유조선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등 이라크 지원국 관련 선박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을 차단할 위협은 충분히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쿠웨이트는 소련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1987년 7월 24일 미 해군은 11척의 쿠웨이트 유조선에 미국 국기를 직접 달고 미군 군함으로 페르시아만을 호위하는 어니스트 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30척이 넘는 미군 군함이 이 지역에 있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호송 작전이었다고 워온 더 록스는 전했습니다. 첫 임무에서 국적을 바꾼 초대형 유조선 브리지턴이 이란의 기로에로 침수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군함을 추가로 보냈지만 이란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이란의 석유 시추 시설을 파괴하고 이란 군함을 격침시키는 프레잉 멘티스 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란은 이라크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년 뒤인 1990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 지역의 석유 생산 구조를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작은 걸프 국가를 위해 약 70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협은 쿠웨이트가 아니라 걸프 지역 자체, 석유,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걸프 지역 석유 흐름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은 이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걸프 지역에서 대립을 강요하는 것이 워싱턴의 대응을 이란이 치르려는 전쟁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유일한 지렛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VHF 채널 16, 즉 전세계 해상 조난 주파수에서 경고 방송을 시작하며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금지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여러 석유와 무역 회사가 즉시 선적을 중단했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하나인 파팍로이드도 추가 공지 시까지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멈췄습니다. CMA-CGM은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모든 선박에 즉시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3월 1일 아침,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팔라우 국적의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오만 무산담 반도 해안에서 약 5해리 떨어진 해협 입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20명의 승무원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의 방관형 메흐르 통신은 이후 이 유조선이 손상을 입고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조선 한 척 공격만으로 전쟁에서 이기진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모든 유조선 선장들과 해운회사의 위험관리 담당자들에게 이 항로가 너무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완전 봉쇄 시 배럴당 120, 13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금요일 종가인 약 73달러에서 약 70% 급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맥넬리 에너지 컨설턴트는 CNBC의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이란이 이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왜 40년 동안 위협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에서의 핵 옵션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 대응이 이미 시작되고 외교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해협 봉쇄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EI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에 페르시아만 국가들로부터 하루 약 5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분명히 혼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4%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이 합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원유의 69%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인 원유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 80%의 원유 수입을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8%입니다. 인도는 53%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 전쟁을 선택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 싸움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들이 에너지 공급이 끊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략 비축유가 약 180, 200일 남았다고 추산하며 이후 공급난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비축분이 줄면 모든 나라가 동시에 대체 공급원을 찾아 경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합니다. 유럽 등 모든 석유 수입국은 즉시 그 영향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이징, 도쿄, 서울, 뉴델리에서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을 직접 공격해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미국과 관계된 모두에게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해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란이 지금 다시 시도하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이라는 약 2,0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일간의 전쟁 이후 이란은 미사일 보유량이 1,000기에서 1,500기 사이로 줄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도 약 100기 정도로 그 전쟁 이전의 480기에서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2025년 하반기에 미친 듯한 속도로 전력을 재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약 2,000톤의 과염소 산나트륨을 이란 항구로 운송했으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령 회사와 상업 화물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공습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깊이 매설된 지하 미사일 기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이란은 2월 28일에 재건되고 재보급된 무기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사일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목적은 미사일 발사 전 차전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남은 무기고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듯합니다. 이란 미사일이 꼭 큰 피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전쟁 이후 서방과 동맹국들은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간의 전쟁 동안에만 약 150기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각 요격 미사일은 약 $10,000,000이며 대량 생산에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군사 교리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면 들어오는 미사일마다 2, 3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이란이 한 번에 미사일 100발을 쏘면 이를 막으려면 요격 미사일 200에서 300발이 필요합니다. 이걸 3번이나 4번 반복하면 두바이, 리야드, 텔아비브를 방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산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샤이드 드론이 등장하며 한 대당 약 $50,000의 비용이 듭니다. 이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대를 막기 위한 요격 미사일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은 샤이드 드론으로 꼭 중요한 무언가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파도처럼 드론을 발사해 이미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요격 미사일 재고를 소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탄도미사일이 도착하는 순간 그것들을 막을 수단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아직 건재하다고 이란이 자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인내하며 방어망을 소진시키고 방어 수단이 없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불안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 같은 공격에서 사위와 며느리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IRGC 사령관, 국방장관, 참모총장, 국가안보 보좌관들 모두 사망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모든 후계 구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란 헌법에 따라 임시 3인 지도위원회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전문가 회의가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맡았습니다. 이란은 고위 성직자인 아야톨라 알리 레자 아라피를 그 위원회에 임명했고 대통령 마수드 페제쉬키안과 대법원장 골람 호산 모신 에자이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형식상 헌법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제거가 체제 변화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였지만 실제로 체제는 IRGC입니다. IRGC는 힘이고 자금이고 정보기관이며 지역 대리 네트워크이고 제도적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령관을 맞이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아흐마드 와이디 준장이 새로운 IRGC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공습으로 사망한 모하마드 파크푸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군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해하고 싶다면 와이디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해에 IRGC에 입대됐습니다. 그는 이 조직의 창립 멤버로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산하의 전개 대외 작전부대인 쿠드스군의 초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외 정보 및 국외 임무를 담당합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모든 인프라를 구축한 부대입니다. 바이든은 이 부대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란 지역 전략의 구조도 처음부터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의 후임자는 카셈 솔레이마니로
2020년 1월 미국 드론 공습으로 바그다드에서 사망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바이디의 제자였습니다. 아흐마드 무그니아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 지휘관으로 2008년 다마스쿠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인터폴은 2007년부터 바이디의 체포를 위한 적색 수배령을 내렸으며 이는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5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다친 AMI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트럭 폭탄 테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이 공격이 이란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디가 이청우년 국방장관에 임명되자 강한 국제적 반발이 일었습니다. 2011년 볼리비아가 그를 행사에 초청하자 아르헨티나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볼리비아 내무장관은 몇 시간 만에 그를 추방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EU의 제재 대상이며 IRGC 내에서 하메네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로 꼽힙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하메네이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추악한 권력 투쟁으로 번졌을 때 바이든은 사실상 내각 내에서 최고 지도자의 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마비시키는 혼란에 대해 하메네이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후 바이든은 공개적으로 미국인들의 숨이 막힐 정도의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대해 국영 TV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바이든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심각한 공격을 받아 파괴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성인 시절 내내 섬겼던 지도자를 위해 복수할 모든 이유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아무도 긴장을 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내내 폭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GC는 더 이상 레드라인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자 강력한 공세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침몰 중이며 주요 해운사들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주말이라 석유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월요일에는 개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오만은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지만 몇 달 동안 쌓아온 외교적 돌파구가 24시간 만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